남편은 작년에 공무원을 퇴직했어요. 젊을 때 고생했으니 은퇴하고 나면 퇴직금으로 소소하게 생활하며 조용히 늙어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1박 2일 부산 출장을 떠났던 남편이 당일 저녁에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보, 제발 숨어. 곧 사람들이 들이닥칠 거야. 사람들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낯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박 선생님, 집에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옷장 속에 숨어 숨죽이며 들은 대화는 정말 충격이었죠.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경숙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베란다 화분의 고추와 상추 잎사귀를 비추고 있었죠. 올해로 60세, 결혼한 지도 벌써 36년이 흘렀습니다. 여보, 아침 차려놨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남편 박형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62세의 그는 작년에 공무원을 퇴직한 뒤로 매일 아침 신문을 꼼꼼히 읽는 것이 일과가 되었죠. 30년 넘게 시청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바라보며 경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계획 있어요? 특별할 게 뭐 있겠어.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바둑이나 둘 생각이야. 형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어딘지 마음이 무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요즘 은행 금리도 낮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니까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으며 경숙은 남편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요즘 들어 형식이 뭔가 고민이 깊어 보였거든요. 밤에도 뒤척이는 일이 많아지고 전화를 받을 때도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형식 씨, 혹시 무슨 걱정 있어요?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뭐. 형식은 시원치 않은 대답을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경숙은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죠. 36년을 함께 살며 남편의 모든 표정을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밥을 다 먹고 형식이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경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며 아내와 함께 분당에 살고 있고 딸 소영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있으니까 집에는 부부 둘뿐이었죠. 자식들이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했어요. 명절 때나 가끔 안부 전화를 받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형식 씨랑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네. 경숙은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보, 나 나갔다 올게.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형식이 인사를 했어요. 경숙은 앞치마를 벗고 현관까지 나가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드시고 저녁 전에는 들어와요. 오늘 저녁에 형식 씨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드릴게요. 고마워. 당신도 심심하면 이웃 아줌마들이랑 수다라도 떨고. 형식이 나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위주의 프로그램만 나오니까 볼 게 별로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저녁 반찬거리가 부족했습니다. 오후에 시장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며 경숙은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퇴직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빨리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 형식이 자주 외출을 하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는데 요즘은 어디론가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니까 의심스러웠죠. 점심시간이 되어 경숙은 간단히 국수를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봤는데 아파트 단지 안이 한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 나간 시간이니까요. 오후 2시쯤 되어 경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갈치도 사고 형식이 좋아하는 나물도 몇 가지 사야 했어요. 시장 가는 길에 만난 이웃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남편분은 어떠세요? 퇴직하시고 집에서 심심해 하시죠? 그러게요. 나름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긴 한데 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자기 일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갈치조림을 준비했어요. 형식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갈치에 물을 넣고 고춧가루와 간장으로 양념을 만들어 끓이니까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도 형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늦는 것 같아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큰 병원비 들어갈 일만 없으면 되는데. 경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지만 어딘지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조용한 일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죠. 다음 날 아침 형식은 여행 가방을 챙기며 경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부산에 1박 2일로 출장 좀 다녀올게. 시청일로 후배가 도와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 부산까지요? 서울에서 하면 안 되나요? 내가 예전에 추진했던 일이라서 같이 다녀왔으면 하네.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갑자기 1박 2일로 출장을 가겠다고 하니까 의외였습니다. 언제 출발해요? 지금 바로. 기차표 예약해놨어. 형식은 서둘러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경숙은 뭔가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내일 저녁에 들어올게. 형식이 떠나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어요. 경숙은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밀린 집안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불도 빨고 창문도 닫고 평소 바빠서 못했던 청소를 꼼꼼히 했어요. 저녁 7시경 경숙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마음껏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며 털실을 엮어가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 소리가 평소보다 급했고 문을 여는 소리도 거칠었어요. 여보, 벌써 왔어요?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가 들리더니 형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가방을 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고 평소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형식 씨,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출장은 내일까지 아니었어요? 급하게 일이 생겨서 일찍 왔어. 형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36년을 함께 살며 남편의 모든 표정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형식은 대답 대신 급하게 거실 불을 껐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거실에서 경숙은 더욱 놀랐어요. 여보, 왜 불을 꺼요? 뭐가 잘못됐나요? 여보, 제발 숨어. 곧 사람들이 들이닥칠 거야. 형식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경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이런 남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경숙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형식은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햇빛을 좋아해서 커튼을 항상 걷어두곤 했는데 오늘은 모든 창문의 커튼을 꽉꽉 당겨 닫았어요. 마치 누군가로부터 숨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형식 씨, 제발 말 좀 해봐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쿵쿵, 급하고 강한 소리였습니다. 형식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더욱 창백해졌어요. 박 선생님, 나와요. 우리 시간 없어요. 현관문 너머로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위협적이고 무서운 느낌이 있었어요. 경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선생님, 집에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이번에는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적어도 2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경숙은 무서워서 형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왜 우리를 찾는 거죠? 형식은 경숙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절대 나오지 마.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제발 내 말을 들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두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부수려는 것 같았어요. 박 선생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문 열어요. 3번째 남자의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경숙은 무서워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식 씨, 경찰에 신고해요. 안 돼. 절대 안 돼. 형식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는 건지 경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집에 찾아와서 위협하고 있는데 왜 신고하면 안 되는 걸까요? 현관문 너머의 소리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다른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인도 계시죠? 나오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이제는 경숙까지 부르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더욱 무서워졌어요. 도대체 자신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 걸까요? 형식은 경숙을 안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더니 말했어요. 여기 숨어 있어. 내가 해결할게. 혼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형식의 얼굴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숙은 옷장 안에 숨으며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숙은 안방 옷장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거실로 향하는 게 들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형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상대방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경숙은 옷장 틈새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가 누군지 모르실 리 없죠. 문 여세요. 안 그러면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이번에는 위협적인 어조였습니다. 경숙은 옷장 속에서 온몸이 떨렸어요. 형식이 저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건 뭘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식이 문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형식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했습니다. 발소리가 여러 개 들렸어요. 적어도 4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앉은 것 같았습니다. 경숙은 더욱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선생님, 돈은 준비하셨죠? 첫 번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돈? 무슨 돈을 말하는 걸까요? 경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곧 마련한다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형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는 건가요? 시간을 달라고요? 벌써 석 달이나 기다려줬는데요. 두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거칠었어요. 퇴직금이 나왔잖아요. 그걸로 갚으면 되죠. 퇴직금으로는 부족해요. 알잖아요. 형식의 대답에 경숙은 더욱 놀랐어요. 퇴직금이 부족하다니 도대체 얼마를 빌린 걸까요? 그럼 아파트라도 팔든지 하세요. 세 번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파트를 팔라고요? 경숙은 옷장 속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날까봐 무서웠거든요. 아파트는 안 돼. 그건 내 명의가 아니라 아내 명의야. 그럼 아내분을 설득하셔야지요. 우리는 누가 명의든 상관없어요. 경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아파트까지 팔라니? 도대체 형식이 뭘 한 거죠? 땅 문서는 가져왔죠? 네 번째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장 차갑고 무서웠어요. 땅 문서 말이에요? 시골에 있는 밭 말이에요. 그것도 담보로 잡아야죠. 경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밭은 형식의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어요. 비록 큰 돈은 안 되지만
형식이 소중히 여기던 유일한 재산이었거든요. 그건 정말 안 돼. 아버지 유산이라고. 박 선생님, 지금 상황이 그런 감정 부릴 때가 아니에요. 첫 번째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거실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형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요? 아파요. 놔주세요. 형식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은 옷장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나간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박 선생님, 우리가 장난하는 것 같아요? 돈 없으면 다른 걸로라도 갚아야죠.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꼭 구해올게요. 일주일? 너무 길어요. 사흘 드릴게요. 사흘로는 너무 짧아요. 그럼 나흘. 더는 안 돼요. 협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도대체 어떤 일에 휘말린 걸까요? 나흘 후에도 돈 못 구해오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형식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박 선생님, 갑자기 네 번째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은 어디 계세요? 아까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 경숙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아내는 친정에 갔어요. 형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내일 모레쯤. 좋아요. 그럼 나흘 후에 부인도 함께 만나죠. 이런 일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하니까요. 경숙은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나흘 후에 자신까지 만나겠다는 건가요? 아줌마도 각오하라고 전해주세요. 남편 빚은 부부 공동 책임이거든요. 두 번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발소리가 들리더니 현관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흘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형식의 발걸음 소리가 안방으로 향했어요. 여보, 이제 나와도 돼. 경숙은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형식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입술이 터져 있었고 셔츠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형식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경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로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만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했어요. 형식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경숙은 남편 옆에 앉으며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알아야 했어요. 경숙은 남편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형식의 터진 입술을 살펴봤습니다. 상처가 꽤 깊어 보였어요. 부엌에서 얼음을 가져와 거즈에 싸서 형식의 입술에 대어줬습니다. 아파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형식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경숙은 눈물을 참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형식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경숙은 기다렸습니다. 36년을 함께 산 남편이니까 믿고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퇴직 후에 투자만 잘하면 우리도 노후가 편해질 줄 알았어. 형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투자요? 어떤 투자를 했길래 저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경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괜찮은 투자였어. 은행에서 소개해 준 거라서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거든. 형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했어. 완전히 속아버린 거야. 경숙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사기라니, 설마 퇴직금을 모두 잃은 건 아니겠죠? 얼마나 잃었어요? 퇴직금 전부, 그리고 조금 더. 경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퇴직금이 1억 원이 넘었는데 그걸 다 잃었다는 건가요? 조금 더라니요? 얼마나 더요? 형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숙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형식 씨, 말해봐요. 도대체 얼마나 더 잃은 거예요? 2억. 2억 정도. 경숙은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퇴직금 1억 원에 2억까지 총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잃었다는 건가요? 2억을 어디서 구했어요?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경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수익이 좋았어. 그래서 더 투자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형식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어디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사채를 썼어. 경숙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채라니, 그건 절대 손 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사채를? 당신 미쳤어요? 사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세요? 알아. 하지만 그때는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했어. 곧 큰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경숙은 분노와 허탈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무분별한 사람이었다니. 그럼 아파트도, 퇴직금도 다 날린 거예요? 아파트는 아직 괜찮아. 하지만 뭐요? 아마 아파트도 팔아야 할 것 같아. 경숙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모아서 산 아파트까지 팔아야 한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식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이 소용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라고. 경숙은 일어나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이 60이 넘어서 집도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시 일하면 돼. 나도 일자리를 구해볼게. 60이 넘어서 뭘 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써줘요? 경숙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뭐예요? 사채업자들인가요? 그래. 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갚을 수가 없어.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요? 월 20%. 경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월 20%라니, 그럼 한 달에 4천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는 건가요? 당신 정말 미쳤구나. 그런 이자를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원금을 빨리 갚으려고 했는데, 빨리 갚기는 무슨, 그런 돈이 우리한테 어디 있어요? 경숙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웃들이 들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흘 후에 또 온다면서요? 그때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더 무서운 일이 생길 거야. 형식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이요? 뭔데요?
폭력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형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아니, 아직 말 안 했어. 그럼 언제까지 숨길 거예요? 이런 일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걱정시키기 싫어서, 지금 이 상황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경숙은 남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형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둘 다 깜짝 놀랐어요. 혹시 또 그 사람들이 아닌가 해서요. 형식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아야 할까? 받으세요. 자연스럽게. 형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형식의 목소리는 전혀 잘 지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요? 어머니는 뭐 하세요? 경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야. 아들. 어머니, 아버지가 감기에 걸리셨다던데 괜찮으세요? 응, 별일 아니야. 푹 쉬시면 나을 거야. 경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갈게요. 아니, 괜찮아. 바쁜데 오지 마라. 그래도 가끔은 가야죠. 전화를 끊고 나서 경숙과 형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이 깊어도 경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형식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둘 다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 경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식 씨,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나도 계속 생각해보고 있어.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이런 큰 돈을 누가 빌려줄 수 있겠어. 게다가 사채 빚이라는 걸 알면 더 무서워할 거야. 경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누가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줄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형식은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론가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고 했어요. 경숙은 혼자 남아서 집안일을 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형식이 돌아왔는데 얼굴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되겠어. 다들 그런 큰 돈은 어렵다고 하네. 그럼 정말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건가요? 아파트를 팔아도 부족해. 이 아파트가 3억 정도 하는데 원금밖에 갚을 수가 없어. 또 우리 살 곳을 구할 수가 없어. 경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집도 팔고 나면 정말 갈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했어요. 혹시 또 그 사람들이 온 건 아닌가 해서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택배를 받았어요. 아들이 보낸 건강식품이었습니다. 민호가 보냈네요. 경숙은 택배 상자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이런 상황을 모르고 부모 걱정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 형식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형식은 긴장한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형식 씨죠?
저는 우리일보 기자입니다. 기자요? 형식이 당황하며 경숙을 바라봤어요. 공무원 시절 뇌물수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경숙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뇌물수수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잠깐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르실 리 없으실 텐데요. 이미 관련 자료가 언론사에 넘어왔거든요. 형식은 전화를 끊고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형식 씨, 갑자기 뇌물이라니요? 기자가 왜 전화를 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지만 형식의 표정을 보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또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경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진정해. 일단 상황을 파악해보자.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언론사였어요. 박형식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형식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상해. 왜 갑자기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요? 경숙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사채업자들이 뭔가 한 건 아닐까? 그럴 리가. 그 사람들이 언론과 무슨 상관이 있어. 하지만 형식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경숙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혹시 남편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소식입니다. 전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울시 소속이었던 박모 씨는 재직 중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형식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는 되어 있었지만 경숙은 남편인 걸 알아볼 수 있었어요. 현재 관련 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숙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형식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뇌물을 받았다고요? 여보, 진정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요? 뉴스에까지 나왔는데 오해라고요? 경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깨끗한 공무원이라고 자랑하더니 다 거짓이었군요. 여보, 내 말을 들어봐. 뭘 들어요? 또 거짓말할 거면서. 경숙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사채도 모르게 쓰고 이제는 뇌물까지.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보, 제발 진정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봐.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급하고 거칠었어요. 또 왔어요. 경숙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박 선생님, 뉴스 봤어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아줌마도 나오세요. 이제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경숙까지 직접 부르고 있었어요. 문 열어요. 안 그러면 부셔버릴 거예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경숙은 무서워서 형식에게 달라붙었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무서워요. 나도 모르겠어. 상황이 너무 꼬여버렸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 선생님, 뇌물 받은 돈으로 우리 빚부터 갚으세요. 그런 돈 없어요. 형식이 문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없다고요? 뉴스에서는 수억 원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와야죠. 경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뇌물 사건까지 터지니까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아줌마, 각오해요. 남편 빚은 부부 공동 책임이니까. 경숙은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채 빚에 뇌물 의혹까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형식 씨,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요. 뇌물을 정말 받은 거예요? 경숙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들을 힘이 없었어요. 형식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받긴 받았어. 하지만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뇌물을 원하지 않았는데 받았다고요? 상황이 복잡했어. 건설과 후배가 건설업체와 유착관계에 있었거든. 경숙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알아야 했어요.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내 직속 후배였는데 그 사람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거든. 그럼 당신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았어. 김 과장이 나를 끌어들인 거야. 형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김 과장이 나를 불러서 말하더라고. 건설업체 사장을 만나자고. 왜요? 허가 관련 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 나는 단순히 업무 협의인 줄 알았거든. 경숙은 남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건설업체 사장이 봉투를 건넸어. 김 과장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그럼 거절했어야죠. 그러려고 했어. 하지만 김 과장이 눈짓으로 받으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거절하면 김 과장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았어. 경숙은 답답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도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받았어요? 그 순간에는 그냥 받고 나중에 돌려주려고 생각했어. 하지만 뭐예요? 김 과장이 그 돈을 나누자고 하더라고. 반반씩. 경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눠 가졌어요? 어쩔 수 없었어. 김 과장이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었거든.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거야. 그럼 얼마를 받은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그것도 한 번뿐이었어. 경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스에서는 수억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000만 원이었다니. 그럼 왜 뉴스에서는 수억 원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김 과장이 받은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 같아. 나는 그중 일부만 받았거든. 그래도 뇌물은 뇌물이잖아요. 맞아. 나도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계속 후회하며 살았어. 경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 당신한테 내가 뇌물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부끄러웠어. 그리고 한 번뿐이었으니까 별일 없을 줄 알았거든. 그때 경숙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일이 터진 거죠?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그것도 이상해.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아. 경숙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사채업자들이 한 건 아닐까요? 그럴 리 없어.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경숙은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식 씨, 그 김 과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승진해서 다른 시로 갔어. 그럼 그 사람은 괜찮고 당신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이상하지? 경숙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았어요. 형식 씨, 그때 받은 돈 어디 있어요? 아직 가지고 있어. 쓰지 못하겠더라고. 어디에 보관해 놨어요? 안방 서랍에 따로 봉투에 넣어뒀어. 경숙은 안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만져보니 두툼했습니다. 이게 그 돈이에요? 응.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어. 경숙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정말 1,000,000원이네요. 응. 정확히 1,000,000원이야. 경숙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형식 씨,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그럼 뇌물건하고는 시기가 다르네요. 완전히 달라. 뇌물은 3년 전 일이고, 경숙은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혹시 투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당신을 노린 거 아닐까요?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쉽게 돈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형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 지금 뉴스에 나온 것도 그 사람들이 흘린 걸 수도 있어요. 경숙은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압박을 가하려는 거죠. 뉴스까지 터뜨려서 당신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네. 경숙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이용당한 거잖아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어떤 대책? 우선 진실을 밝혀야 해요. 당신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걸. 경숙은 자책 속에서도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내가 직접 밝혀야겠어. 형식은 아내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놀랐습니다. 여보,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하면 어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경숙은 일어서서 형식의 옛날 서류들이 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단서를 찾아볼게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밤늦게까지 경숙은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경숙은 새벽 3시까지 형식의 옛날 서류들을 뒤지며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형식의 옛날 핸드폰에서 김 과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형식 씨, 이거 봐요. 경숙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과장이 보낸 문자인데, 선배님, 지난번 뇌물 받은 건 비밀로 해둘 테니 걱정 마세요. 대신 나중에 도움 요청하면 꼭 들어줘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식은 그 문자를 보고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래. 그때 김 과장이 이상한 말을 했었어. 어떤 말이요? 언젠가 자기가 공경에 처하면 도와달라고 할 일이 있을 거라고 했어. 경숙은 더 많은 문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더 있어요.
건설업체 사장이 또 돈을 주고 싶어 한다. 선배님도 같이 만나자라는 문자도 있네요. 그런 만남은 거절했어. 한 번으로 충분했거든. 그럼 김 과장 혼자 계속 만났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 경숙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식 씨, 김 과장 전화번호 아직 있어요? 있을 거야. 왜? 한번 연락해봐요.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형식은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과장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어. 지금보다 더 위험할 게 뭐가 있어요? 한번 해봐요. 결국 형식은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울린 후에 연결되었어요. 선배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김 과장, 어제 뉴스 봤지? 아, 그거 정말 안 되셨네요. 갑자기 왜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김 과장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김 과장은 괜찮나? 저야 뭐 괜찮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전 그런 거 몰라요. 하지만 김 과장이 함께 받은 거잖아. 아, 선배님.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경숙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던가요? 완전히 발뺌하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경숙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형식 씨, 그 건설업체 사장은 이름이 뭐예요? 대호건설 이정호였던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볼까요? 그 사람 연락처는 없어. 경숙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형식 씨, 대호건설 이정호라는 사람이 작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됐어요. 정말? 네, 여기 기사에 나와 있어요. 투자 사기를 쳐서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고 하네요. 형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돈을 준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경숙이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이정우가 구속되면서 그동안 뇌물을 준 공무원들 명단을 제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때 내 이름도 들어간 건가? 아마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정우가 진술한 내용이에요. 경숙은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정우가 말하길 김모 과장이 주도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다른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다고 진술했어요. 형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나는 피해자라는 거네?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왜 지금 이 일이 터졌냐는 거예요. 경숙은 형식의 휴대폰으로도 계속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 과장의 SNS에 고급 외제차를 샀다고 올라온 글이 있었어요. 형식 씨, 이것 좀 봐요. 뭔데? 김 과장이 최근에 고급 외제차를 샀네요. 고급 차를? 네, 억대 외제차래요. 공무원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차죠. 경숙은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 과장이 계속해서 뇌물을 받아왔고 이제 들통날까봐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상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벌써 왔네요. 경숙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박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도 같이 나와요. 이번엔 도망칠 생각 하지 마세요. 경숙은 형식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면 승부예요. 위험해. 그 사람들이 뭘 할지 몰라. 괜찮아요. 나한테 계획이 있어요. 경숙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곧 경찰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경숙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4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오, 드디어 아줌마가 나타났네요. 첫 번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경숙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다고요? 돈 가져왔어요? 돈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게 있죠. 경숙은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당신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뭘 안다고요? 당신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를 속인 거죠? 남자들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의 과거를 미리 조사하고 그걸 이용해서 투자 사기를 친 거죠. 증거라도 있어요? 경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그 순간 현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어요. 경찰이에요. 당신들 모두 체포될 거예요. 남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나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모두 손들어. 4명의 남자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경숙은 떨리는 손으로 형식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형식은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경숙은 그런 남편을 감싸 안았어요. 당신이 잘못했어도 끝까지 함께 갈 거예요. 우리 가정은 같이 지키는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숙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마음만큼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이 뇌물수수 혐의로 비난을 받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김 과장이 주도한 일이었고 형식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피해자였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여보, 아침 차려놨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읽던 형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그래도 마음의 짐을 덜어낸 듯 편안해 보였어요. 오늘 시장에 나갈 거지? 네, 준비할 게 많거든요. 경숙은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채 사기꾼들로부터 일부 돈을 되찾긴 했지만 퇴직금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이제 다시 일해서 살아가야 했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고마워요. 하지만 형식 씨도 건강 잘 챙겨요. 형식은 최근에 동네 부동산에서 시간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정규직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경숙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치와 나물 몇 가지를 만들어 파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다른 상인들은 경숙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언니 힘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경숙은 이런 이웃들의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받는 따뜻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오후에 가게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식도 일을 마치고 와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장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 형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니 기뻤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둘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식 씨, 그래도 우리 이제 서로한테 솔직해졌잖아요. 맞아.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숨길 것도 없어졌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의논해요. 그래야지. 혼자 끙끙 앓다가 이런 일 생긴 거니까. 경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둘 다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들 민호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뉴스 보고 걱정돼서 왔어요. 왜 이런 일을 혼자 끙끙 앓으셨어요? 민호는 부모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걱정 끼쳐서.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일은 가족끼리 함께 해결해야죠. 민호는 작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어요. 아들아, 그러지 마라. 네가 힘들게 번 돈인데.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경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고마웠어요. 고마워, 민호야. 하지만 엄마 아빠가 다시 열심히 살아볼게. 네,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민호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부모님을 위로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경숙의 반찬 가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경숙이 만든 김치와 나물이 맛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사장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담갔거든요. 경숙은 손님들과 대화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오후에 형식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장사 잘 돼? 생각보다 괜찮아요.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있어서 다행이네.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형식은 가게 한켠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숙이 말했습니다. 형식 씨, 비록 돈도 체면도 다 잃었지만 아직 우리에겐 삶이 남아 있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하잖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진실해진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경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이 편해요. 숨길 게 없으니까. 나도 그래. 오히려 홀가분해. 형식은 아내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하지 않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함께 하고 있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경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체면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버티는 힘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고마워, 여보.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날 믿어줘서. 우리 부부잖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하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솔직해진 부부가 함께 걸어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집안은 평온한 정적에 감싸였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을 지나 이제야 진정한 안식을 찾은 것 같았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